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베트남 하노이에 도착했습니다. 북미 정상은 내일 저녁 만찬을 함께하고 이튿날인 28일 공식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네, 북미 간의 통큰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앞선 특보에서 도움을 주셨던 두 분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양무진 교수, 신범철 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정은 위원장의 숙소가 이제 멜리아 호텔로 정해졌는데 멜리아 호텔에 원래 이제 미국 백악관의 프레스센터가 있을 뻔하다가 갑자기 옮겼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이럴 때는 미리 다 알려주고 이런 해프닝이 없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요? 우리가 쉽게 이 공간의 정치학이 있습니다. 네. 일례로 청와대와 가까운 이 외국 공간에 대해서 힘이 센 국가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청와대하고 지금 이제 미국 대사관 가깝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미국은 상당히 동맹 국가이면서 힘이 센 국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이제 이 베트남에 있어가지고 정상회담에 있어가지고 정상회담의 장소라든지 또 정상의 숙소 이것은 뭐냐 하니까 물론 최고 정상의 이런 이 취향이랄까요. 이것도 중요하지만도 두 번째 또 고려 대상은 뭐냐니까 자국의 대사관하고 상당히 가까운 곳. 또 이제 세 번째 하면은 예. 정상회담의 장소라든지 또 아니면은 이 개최 지역의 이 주석궁이랄까요? 예. 이런 것을 상당히 고려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숙소로 정한 멜리아 호텔 네. 이것은 아마 북한 대사관하고 상당히 가까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묵을 숙소 이것은 메리어트 호텔로 되어 있죠. 네. 이것은 뭐냐니까 미국 대사관하고 가까이 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러한 공간 정치 플러스 양 정상의 취향에 맞춰가지고 숙소를 정한 것이 아니겠냐. 네.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공간의 정치학 이야기해 주셨는데 아직 정상회담이 열리는 장소는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좀 예측하고 계세요? 김창선 부장의 방문이나 미국 의전팀의 방문이 메트로폴 호텔에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메트로폴의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메트로폴은 하노이에 있는 가장 오래된 호텔 중에 하나고 예전에 찰리 채플린이 신혼여행을 갔다 그래요. 그 정도로 예전부터 유명한 호텔이었고 예. 트럼프 대통령도 과거 2017년에 방문했을 때 거기에 묵었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그게 아니라면은 영빈관이라든가 또는 다 제3의 장소가 안 알려진 그런 장소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나타난 그런 정황 증거로는 메트로폴의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입니다. 네. 이제 정상회담이 내일 저녁 만찬을 시작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텐데 관심을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누가 배석을 하느냐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동생 김여정 부부장 같은 경우 이번에도 역시 참석을 할 가능성이 높겠죠. 회담 배석이 상당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네. 지난 이 싱가포르 회담을 보면은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단독 정상회담을 먼저 했죠. 그렇죠. 그때는 뭐냐면 통역 요만 동행했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이제 이 오찬 이렇게 하면서 또 확대 정상회담 했죠. 확대 정상회담 할 때는 북미 양측에서 3대3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예. 일례로 이 북한 측에서는 김영철 통전부장, 네. 또 그리고 이수용 당 국제부장, 또 그리고 이제 이용호 외상 네. 이렇게 들어갔죠. 예. 미국 측에서는 그 당시에 폼페이오 장관, 또 그리고 볼턴 안보부장,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장 이렇게 동했죠. 네. 이번에도 이 배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에서는 지금 이제 비서실장이 바뀌어가지고 대응이 있죠. 그 외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양측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역시 비슷한 생각하고 이게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으로써 확대 정상회담에서는 결국 핵 문제와 체제 부장과 그 평화 체제 문제를 논의할 그런 당사자들이 조언자로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단독 정상회담은 당연히 양측의 단독이니까 그 포맷이 이어질 거라고 보는데요. 아무래도 이번은 지난번에 시간 간격이 짧았어요. 네. 당일이었고 또 더군다나 오전에 모든 걸 끝냈기 때문에 거의 4시간 만에 그렇죠. 끝났죠. 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전날 만찬부터 시작될 거기 때문에 네. 양 정상 간에 논의할 시간도 보다 충분하고 그것을 통해서 조금 더 신뢰도 쌓일 것으로 보이고 또한 미측이나 북측이나 서로를 설득하려면은 설득하기 위한 시간을 조금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보다 확실히 진전된 협상 형태이고 진전된 내용이 또 나와야 된다 그렇게 네.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싱가포르 회담 때 이 만찬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특히 더 관심을 받고 있는 건데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 공연이 좀 있지 않겠느냐, 함께 보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어떻게 예측하세요?
아마 그 27일 날 그 만찬 이것은 그 이 북한이라든지 미국 여기서 주최하는 것이 아니고 회담 개최 국가인 베트남에서 예. 할 가능성이 높다. 아마 베트남의 그 이 국가 주석이 중심돼 가지고 이 북미 양정상 또 그리고 수행원들 이것을 참석해 하는데 여기서 만찬이 있어 가지고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뭡니까 이 싱가포르 할 때는 양측이 오찬을 했지만 만찬을 안 했잖아요. 네. 사람이 많이 만나 가지고 이야기하고 이럴수록 신뢰가 쌓이는 뭐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 베트남 측의 국가주석은 도이모 정책 여기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뿐만 아니고 나름대로 사회주의 국가로서 북한하고도 관계 상당히 좋잖아요. 또 그럼 뭡니까? 중국을 견제한다는 차원이 있어가지고 베트남과 미국과도 사귀어 좋잖아요. 네. 이런 차원에서 베트남의 이 국제사회단 이미지 제고 이것은 만찬에 주최하는 것만큼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베트남이 충분하게 활용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만찬과 어떻게 보면 정상회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어떻게 보면 참가자 얘기를 들어가면 볼턴 같은 경우에 굉장히 강경파 입장인데 이번에 수행단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제 보도가 계속 나오거든요.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볼턴이 한국을 들려서 베트남을 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베네수엘라 사태가 지금 상당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서 이제 유혈 사태까지 벌어졌으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워싱턴에 남아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워낙 북핵 문제가 중요하다 보니까 예. 폼페이오 국무장관 말고도 국가안보실장이 당연히 따라가야 되는 거죠. 국가안보부장관이. 네. 그렇기 때문에 참여할 가능성이 저는 아직도 높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지난번과 비슷한 포맷으로 확대 정상회담을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볼턴이 뭐 강경파로 알려져 있는 건 사실이고 또 저도 뭐 이렇게 만져보니까 강경파였던 것 같아요. 네. 과거에는. 네. 근데 지난번 싱가포르 정상회담 하는 과정을 보니까 자기 의견을 이야기를 좀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당시에도 뭐 볼턴이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전에는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일괄 타결 방식과 프론트 로딩 방식, 초기에 북한의 핵무기를 다 빼내는 방식의 협상을 하겠다 이야기했지만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아주 원론에 걸친 포괄적 합의가 나왔는데도 뭐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당히 순종적인 모습을 계속 보였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역시 자기가 학자 시절이나 그럴 때는 자기의 목소리를 다 내지만 예. 관료가 된 이상 그 정부의 정책에 따르고 더군다나 대통령의 어드바이저는 그 역할에 충실한다. 네. 그 점을 볼 때 뭐 볼턴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도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도 비슷한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이 볼턴이 처음에 그 이 국가안보 보좌관 임명할 때 미국의 네오콘 세력들의 강경 목소리를 대변하지 않을까 우려했죠. 네. 근데 그 우리가 초기 단계에는 현실로 나타났죠. 다시 말해서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서 뭐 북한에 대해 가지고 리비아 네. 운운을 하면서 결국은 연기되는 그런 사태까지 왔죠. 그러나 방금 우리 현자 신 센터장님의 말씀처럼 이 대통령이 참모입니다. 그럼 참모라는 것은 뭔가 대통령의 성공적인 정상회담을 이끌기 위해서 사전에는 자료 준비를 해주고 철저하게 준비하는 그런 조언하는 그런 스타일 아닙니까? 네. 또 그리고 그 이후에 볼턴 보좌관의 이런 목소리가 상당히 신중하게 하는 걸 모양새 말씀입니다. 그럼 제가 말할 때 이번에 볼턴 보좌관이 설령 이 확대 정상회담에 참여하더라도 결국은 뭡니까? 이 양 정상 간의 매끄러운 이런 정상회담이 되도록 나름대로 도와주는 그런 형태지 자기의 강경한 목소리 이렇게 내기 위해서 참여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원래 이 정상이 모이면 또 관심이 가져지는 게 퍼스트 레이디의 참석 여부인데 이번에는 이제 둘 다 참석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요. 아마 뭐 사전 조율 과정에서 특히 뭐 미국 쪽의 입장이 반영됐다고 보는데 비핵화 진전 속도가 어느 정도 완성 단계에 갔을 때 퍼스트 레이디까지 참여해서 아주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러한 것을 생각할 텐데 지금은 사실 단계적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초기 단계란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퍼스트 레이디의 회동까지 포함한 그러한 분위기 조성까지는 조금 이르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뭐 북한과 미국 간에 어느 정도 합의 수준이 일어날 것이냐에 따라서 이제 빅딜 아니면 뭐 스몰 딜 아니면 중간 정도의 딜 여러 가지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먼저 양무진 교수님께는 북한한테는 어느 정도 나와야 빅딜이 성공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겁니까? 이제 이 다수의 전문가들이 빅딜 하면은 가장 중요한 대목이 로드맵이겠죠. 다시 말해서 북한이 비핵화 관련해 가지고 신고, 사찰, 검증 여기 대해서 아주 성실하게 이야기를 하고 또 거기에서 가지고 나름대로 시간표까지
언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겠소? 언제까지 사찰을 받겠소? 이 정도까지 나온다 하면은 이것이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서 진정성 있고 빅딜로 가는 첨단이 아니겠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협상이라는 것은 상대 있게 말하는 아닙니까? 북한이 아무리 이렇게 빅딜을 하고 싶다 하더라도 빅딜에 준하는 미국의 상응 조치가 안 되면 어렵습니다. 그렇다 하면 일례로 미국이 빅딜에 상응할 수 있는 일례를 가지고 관계 정상화와 관련해 가지고 단방에 대사관 설치 같은 수리를 해주겠소? 할 수 있습니까? 또 뭡니까? 단방에 북한에 대한 모든 제재를 해제해 주겠소? 할 수 있습니까? 못 하잖아요. 네. 예를 들어 수교 같은 경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이것은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잖아요. 비준 동의. 또 뭐냐면 대북 제재와 관련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의회가 지금 이제 대북 제재에 대해서 거의 법적으로 다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해제할 때는 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사실 승인을 받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빅딜에 있어가지고 상응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북한 부분만 빅딜해라. 이건 협상의 개념이 아니죠. 서로 주고 협상이 아니다. 그런 점을 봤을 때 이러한 부분이 북미 양 정상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스몰딜, 중간딜, 빅딜 이렇게 표현받아도 예. 이 비핵화라는 것은 10년 걸릴 수 있고 하나의 과정 선상에서 봐야 된다. 그렇다면 적어도 패키지 이렇게 봐야 된다. 다시 말해서 이번에 다수의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대로 영변 핵단지 여기에 대해 가지고 신고 검증을 통한 연구 폐기 이 정도 나오면 저는 한 80% 정도 성공했다 보입니다.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서 영변 이외의 지역 다시 말해서 뭐 농축시설 이외의 지역이 돼 가지고 신고하고 폐쇄하겠다. 플러스 2 선제적으로 부분적으로 미국 국민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ICBM 이것도 일정 부분 이전 해제하겠다. 이를 되면 뭡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90%. 나머지 10% 가면 방금 이야기한 대로 그렇게 신고 사실 검증 이런 부분 되겠죠. 아마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이번에는 제가 가장 잘 됐다고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은 아마 영변 핵단지에 대한 신고 검증 연구 폐기 정도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네. 센터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정도는 합의문에 들어가야 된다.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보통 토론회 나가면은 양 교수님하고 의견이 갈려요. 네. 근데 오늘 같아요. 그래서 저도 놀랐어요. 네. 사실은 뭐 미국도 목표치를 낮춘 것 같고 그래서 단계적인 비핵화 조치에 있어서 이번에 영변에 집중하겠다고 이야기한 만큼 예. 영변 핵시설에 대한 철저한 비핵화만 이루어져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 뭐 빅딜, 스몰딜을 얘기할 게 아니라 굿딜, 배딜을 얘기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영변 핵시설이라도 정말 제대로 검증해서 폐기할 수 있는 것이 합의된다면 그것은 진정한 비핵화의 진전이라는 거죠. 우리가 가보지 못한 영역까지 가보는 겁니다. 육자회담에서 그 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해가지고선 판이 깨졌는데 그걸 북한이 수용했다는 것은 그만큼 북한도 비핵화 의지에 진정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 봐요. 예. 따라서 기본은 영변 핵시설에 대한 신고 검증 폐기, 그러니까 실효 채취까지 포함한 제대로 된 검증을 수용해서 폐기를 한다면 저는 이번 성적표 100점 주고 싶습니다. 플러스 알파 부분은 사실 서로 주고받는 문제예요. 그다음에 뭐 북한이 추가적인 조치, 우리 양 교수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다른 미공개 농축우라늄 시설을 신고하거나 뭐 동결만 해도 네. 큰 의미가 있고 거기에는 미국이 그에 응하는 또 상응 조치를 또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모두 빅딜이든 스몰이든 저는 굿딜, 좋은 거래라고 생각해요. 단 하나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은 뭐냐? 북한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변 핵시설도 완전히 철저한 비핵화를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예. 신고나 폐기 정도만 합의하고 검증 부분을 빼뜨리는 거예요. 그거는 모호하게 두고 그 대신에 미국을 만족시켜서 제재 완화를 받기 위해서 ICBM 카드를 우회적으로 꺼내드는 거죠. 만약에 미국이 이걸 받게 되면은 사실은 영변 핵시설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하면서 미국은 뭔가를 챙기면서 결국 제재가 완화돼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확인 없는 상태에서 제재까지 완화되면 다음 단계의 비핵화는 더 어려워진다. 그게 나쁜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것만 막으면 사실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지금 말씀하신 이 제재 완화, 북한은 어느 정도 수준의 상응 조치면은 좀 만족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드리고 혹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빅딜, 스몰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특히 우려하는 대목이 있어가지고 미국이 자신들이 국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ICBM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고 한국과 주변 국가들이 우려하는 예를 들어 가지고 단거리 탄도미사일, 중거리 탄도미사일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점에서 빅딜보다도 스몰딜 우려하는 현상이 있어요. 예. 그러나 이 북미 정상 또 특히 중재 역할 충실하는 남북 또 이 문재인 대통령 이런 입장에서 때 기본은 물론 미국 입장에서는 이런 그 ICBM이 중요하지만도 근본적으로는 단거리 탄도 중거리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미국이 원하는 대로 이런 그 ICBM만 하고 지나갈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대로 그다음 이제 상황 조치에 관련해 가지고 예. 지금은 이제 북한이 강조점이 좀 차이는 있습니다. 뭐 지난해 연말까지만 하더라도 종전선언 그래서 상당히 중요시했죠. 또 그 이후에는 뭡니까? 조금 뭡니까? 대북 제재 해제 완화 이것을 강조했죠. 여기서 특이한 점은 뭐냐면 북한이 강조하는 소위 말해 상응 조치를 요구하는 대목이 몇 개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대북 제재를 완화해라. 두 번째는 뭐냐면 한미 군사 훈련을 중단해라. 네. 그다음 에 뭡니까? 그 이 종전선언을 해라. 그다음 연락사무소 설치해라. 이렇게 한 4가지 정도로 주장하고 있잖아요. 예. 여기서 대북 제재와 관련해 가지고 김정은 위원장이 이미 신년사에 있어 가지고 대가 없이 조건 없는 개성공단, 금강산 재개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렇다 하면은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는 남북 간의 해나입니다. 그러나 남북 간 해나지만도 미국의 대북 제재, 독자 제재, 그리고 유엔의 대북 제재와 관계되기 때문에 이 북미 간에 풀어주지 않으면은 남북 간에 할 수 없다는 것을 김정은 위원장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 북미 정상 간에 큰 틀의 대북 제재 완화 유예 이 틀 속에서 개성공단 재개와 금강산 재개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기대를 하고 또 전망도 하고 그러나 합의문에 개성공단 금강산 재개 맹신을 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큰 틀에서 맹신은 대북 제재 유예 완화 적극 모셔간다는 이런 편수에 있어 차후에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통해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과 회담하면서 거기에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를 보다 구체화하는 서울 선언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네, 주한미군 얘기 나와서 관련 질문을 드리면 주한미군 얘기를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최근 방위비 분담금을 갱신을 하면서 상당히 기간이 짧아졌단 말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뭐 훈련을 중단 아니면 축소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또 해결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미국은 주한미군 감축 문제는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꾸로 해석하면은 주한미군 문제가 아니라 연합군사훈련 문제는 테이블에 오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1차 정상회담 때 싱가포르 정상회담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바로 일방적으로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했던 그런 네. 전례도 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논의가 되겠지만 아직 이 정도 비핵화 단계에서 주한미군을 감축한다는 것은 미국이 동맹국이 한국만 있는 게 아닙니다. 유럽에도 있고 다른 나라에도 있기 때문에 동맹을 이렇게 쉽게 이렇게 저버리는 국가로서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없죠. 따라서 이번에 주한미군 감축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은 극히 적다고 보고요. 이런 부분은 북한의 비핵화가 어느 정도 진전된 상태, 적어도 뭐 미공개 농축 우라늄 시설까지가 폐기된 상태에서 이제 서로 간의 신뢰 구축 조치로서 이 정도면 비핵화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왔는데 네. 주한미군도 좀 일부 감축을 해서 다음 단계의 신뢰를 구축해달라 하면은 미국도 그때 고려할 수가 있고 그러면은 또 뭐 한국하고의 동맹 조정 문제라든가 방위비 분담 문제라 다시 한번 또 연계해서 고려를 할 텐데 다만 현 단계에서는 아니다. 그리고 현 단계에서 이걸 받는다면 이건 미국이 협상을 잘못하는 거고 우리 정부도 그걸 그대로 좌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반대로 종전 선언을 한 이후에 북한이 지금 이야기한 어떤 뭐 주한미군 문제라든가 유엔사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그 보수적인 목소리를 가진 분들의 우려사항이었죠. 혹시 종전선언이라고 한다면은 주한미군과 유엔사 해체 문제를 들고 나오지 않겠느냐. 예. 또 특히 이 뒤에서 뒤에 있는 중국이 굉장히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뭡니까? 이 촉구하는 거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를 했죠.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이 이러한 장애물을 다 제거해 줬잖아요. 종전선언 문제에 있어가지고 주한미군, 한미군사 훈련 또 그리고 유엔사 해체 관계없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가지고 이 모든 장애물이 제거된 상황에서 북미 간의 종전선언을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북한의 문제가 아니고 미국의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또 특히 지금 문제 주한미군 이런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이 주한미군의 주둔 문제는 이것은 남북한의 문제, 북미 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미 상호 방위조약에 의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이것은 한미 간의 문제입니다. 단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체제 구축이 있어가지고 적어도 북한이
주한미군이 필요할 수 없다는 이렇게 인식을 하게끔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때 가서 우리 정부가 주한미군을 철수할 것인지 감축할 것인지 그건 우리 정부의 판단이고 우리 정부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좀 한 가지 정도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자면 네. 아마 종전선언 이후에 평화협정 추진 부분이 있을 겁니다. 평화협정 부분에서 이것은 뭡니까? 정전체제를 이 뭡니까?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하나 협정의 법적인 문구이단 말이에요. 예, 이 예.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틀림없이 주한미군의 이런 차원보다도 유엔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거론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합니다. 네, 뭐 하실 말씀이 더 있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네. 사실은 이것이 한반도의 평화적인 환경이 조성되면 주한미군 감축은 미국 내에서 자연스럽게 나와요. 90년대에 클린턴 행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미국이 동아시아 정책 리뷰라는 걸 하면서 주한미군을 대폭 감축하려고 했어요. 그거를 감축하는 것을 갖다가 중단시킨 게 북한의 핵 개발이었어요. 따라서 우리 양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북한이 어느 정도 비핵화 조치가 되고 그다음에 평화체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면서 그러한 과정이 진행을 되면 주한미군은 그때 자연스럽게 감축될 수도 있다 그렇게 보고요. 근데 다만 이제 또 종전선언 이후에 북한이 주한미군이나 유엔군 사령부 문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을 것이다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9.19 그 평양 공동선언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런 부분이 북한하고 논의됐다고 했는데 그 다음 주에 유엔이 열렸잖아요. 예. 유엔에서 리용호 외무상이 유엔군 사령부 철수하라고 그랬어요. 폐지하라고. 마찬가지로 북한은 이러한 명분을 축적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관계가 좋을 때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관계가 안 좋아지면 언제든지 다시 꺼낼 수 있는 카드라는 점은 우리도 알면서 협상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난번 이제 1차 싱가포르 북미 회담 끝날 때 조금 어색했던 부분이 서명은 같이 해놓고 트럼프 대통령 혼자서 기자회견을 했단 말이죠. 이번에 좀 바뀔까요? 그래서 아마 이 김정은 위원장이 이 국제사회 네. 정상국가의 정상적인 지도사상 부각시키기 위해 가지고 나름대로 노력하는 측면이 있겠죠. 우리가 흔히 보면은 4.27 판문점 선언할 때도 보면은 양 정상이 사실은 그렇게 뭐 공동 기자 이것이 기대를 했지만도 안 됐잖아요. 예. 그러나 2차 다시 말해서 지난해 9월 평양 이 선언 이 탄생을 가지고 보면은 결국은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언론에서 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아마 1차 때는 트럼프 대통령 혼자 이렇게 기자회견했지만도 2차 이렇게 하면 적어도 김정은 위원장도 다수 이 어색한 거 또 지금 이제 제 몸에 배지 않는 거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특히나 이번에 뭡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숙소 멜리아 호텔 여기에 7층에 미국 백악관 출입 기자들의 거기에 그 기자회견장이랍니까? 이게 오보입니까 지금 이제? 예, 옮겼습니다. 어디로 옮겼습니까? 다시 회의센터로. 예. 네, 그래요. 어떻든 간에 그렇다 하면은 그것이 만약 오보였다 하면은 예.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는 좀 뭔가 과거와 다르게 기자들하고 친화적인 이런 측면에서 직접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짧게나마 공동성명 합의문에 대해서 합의문 내용이라든지 또는 문구 또는 뭐냐면 조항마다 조금 번갈아가면서 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비슷하십니까? 예, 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합의문 정도를 설명하는 정도는 양 정상이 같이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질의응답 과정은 아직 김정은 위원장이 기자들 더군다나 오픈되어 있는 미국 기자들로부터 질문을 받으려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민감한 문제가 제기되거든요. 특히 북한 인권 문제. 네. 이런 거 하면 답을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소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저는 원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기자회견에서 질의응답을 받으면 모든 질문은 다 김정은 위원장한테 갑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들러리 서게 돼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포맷도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끝으로 질문 한 개씩만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말이었죠. 서울 답방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예상은 많이 됐지만 실제로 이루어지는 않았는데 언제쯤 좀 서울 답방이 가능할지 이번에 먼저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뭐 결국 정상회담 성과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이 재개된다면 뭐 4월 초나 해서 판문점 선언 1주년 되기 전에 서울 답방을 해서 남북 간의 구체적인 경제 협력 부분도 모색하고 군사적 긴장도 완화하는 추가적인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다만 그런 부분 좀 미진하다 하면은 방문 시기는 조금 더 뒤로 미뤄질 가능성은 있다. 왜냐하면 북한으로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그냥 움직이지 않는다. 더군다나 한국에 왔을 경우에는 무언가 성과 사업이 필요하고 그런 것을 확보하는 과정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봅니다. 네, 한 교수님. 적어도 북미 2차 정상회담에서 성과 있는
회담, 의미 있는 회담 결과가 도출된다면 다음은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아니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측면 봤을 때 적어도 답방을 하려면 한 달 정도의 준비 기간이 있고 또 북한 국내의 정치 일정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한 달 정도 이렇게 여유를 가진다라고 한다면은 예. 아마 3월 말 4월 초 가능성이 있고 또 이것이 조금 어렵다라고 한다면은 4월 27일 전후 이 4.27 판문점 선언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기념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4월 말 하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